네. 어, 제가 그 벤처 사업 계획서가 기본 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냥 우선 아이리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업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게 기업 내부에 있는 회사이든지 사업이든지 기업 외부에 있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든 여러분들 그냥 이 모든 사업을 아이리스, ERIS의 틀에 한번 맞춰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사업가, 기업가, 창업가, 예비 창업가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뭐 사업가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조그마한 그냥 개인이에요. 하나. 이 개인이 나중에는 뭘로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이 점점점 그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뭐예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걸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예요. 또는 사업, 뭐 돈을 버는 어떤 그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맨, 사업가 등등도 결국은 뭐 장사꾼 흔히 우리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너무 먼 나라, 남은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장사꾼을 양성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장사꾼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기업가고 굉장히 좋은 창업가고 굉장히 좋은 사업가예요. 기업가, 상업가, 창업가 다 같은 얘기예요. 장사꾼. 왜 우리나라는 좋은 장사꾼과 좋은 사업가, 좋은 창업가를 양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땅이 되게 적어요. 인구에 비해서.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가보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뭐 심지어는 가까운 뭐 이게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뭐 미얀마, 뭐 캄보디아, 라오스 우리 가까이 있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일본만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이 많고 실제로 유효하게 땅을 그냥 전통적인 농사를 짓는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등등도 그렇게 그거를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유럽에 가보면은 북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데 가보면은 노르웨이 인구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게 600만, 뭐 700만, 핀란드 같은 400만 이래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분의 1도 안 돼요. 땅은 우리나라보다 넓고 자원도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아? 이 5천만 국민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위치는 또 되게 좋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한 15년 전, 어쩌면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저는 원래 사실은 금융 전문가예요. 저는 제 첫 직장이 원래 첫 직장은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잠깐 다니다가 정보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외교부, 그 다음에 이제 HSBC 등 사실은 제일 많이 학교 말고 제일 많이 근무한 회사가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금융 전문가인데 실제로는 저도 이제 변호사인데 실제로 금융 전문 변호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동산에 되게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가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뭐 나름대로 또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또 해야 하는 것들을 굉장히 구분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해야 하는 것과 뭐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혼란스러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왜 살까? 그래서 왜 살까에 관한 것들은 아직도 저도 좀 궁금하지만
사람들이 참 제대로 목표를 그러니까 사실 삶의 목표잖아요. 왜 사는지가 그러니까 뭐 가는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먼 거리인지 짧은 거리인지가 있어야 전력 질주를 할지 천천히 걸어갈지 뭐 등등이 되는데 그게 너무 뒤죽박죽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사농공상이라고 사농 공 그다음에 상 그래서 선비들 농사 짓는 것들 뭔가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장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그 편견은 크게 산업공상 이걸로 다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사를 굉장히 추구해요. 사. 특히 유교에 굉장히 치중했기 때문에 인물을 장사꾼은 여기 흔히 우리 장사꾼은 어디가 있어요? 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농공상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것들, 장영실 같은 사람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종대왕께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분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의 하청민 측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 죽으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그 밑에를 거의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뭔가 창의하는 기계를 만들고 하는 것을 여기뒀죠. 그 아래 둔 게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잠깐 부동산 얘기를 언뜻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틀 자체가 여러분 속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농공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주변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아들이나 딸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훌륭한 뭐 어떤 사자, 뭐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위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되게 입이 찢어져요. 근데 그냥 장사꾼이나 만드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원수를 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에 관해서 너무 뭐랄까요 아직도 편견이 되게 심하다. 부동산 얘기 잠깐 하다가 나라들 얘기하다 잠깐 돌아왔는데 잠깐 다시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체에는 그 자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 대신 굉장히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위치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가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가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남북한의 이 위치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은 위쪽으로는 뭐예요? 위쪽으로는 북한 넘어가 위쪽으로 하면 뭐예요? 소련이에요, 러시아예요. 옆쪽 위쪽은 다 뭐예요? 중국이에요. 전 세계 3대 강국 미국, 소련,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중에서 3대 강국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거의 세계 4대 강국에 해당되는 게 일본이 또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소련 같은 경우는 바다로 나오는 땅이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해요. 특히 겨울에. 만약에 소련이 대한민국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해양. 지금 소련의 해양이 거의 없어요. 소련이 저렇게 무너지게 된 것도 사실은 일본하고 러일 전쟁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제로 일본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대함대였는데 깨진 게 된 거면 바다 해전이 그렇게 능하지를 못해요. 일본은 뭐예요? 워낙 바다들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미군까지 몇만 명이 되어 있지만 미군까지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 중국, 소련, 일본 4대 강국의 추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핵심을 크게 삼았던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15년간 계속해서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집을 사라고. 제가 수업하면서 하다가 틈틈이 맨날 서울에 집 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 망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괜찮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적으로 봤어요.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한국, 우리 옛날에 망했잖아요. 일제 합병 당했잖아요. 한일 합병 당했잖아요. 대한민국이 합방을 어딘가 미국에 당하든 러시아에 당하든 소련에 당하든 중국에 당하든 나라 자체가 없어지든 그렇더라도 서울의 부동산은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서울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 특히 서울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세계 최상이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취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제가 12살 때니까 제 나이가 56이니까 12살을 빼보면 아마 44년 전쯤 되겠네요. 44년 전, 40년 전에 제가 1년치 방값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취를 했다니까 1년치 방값이 8,000원이었어요. 1년 방값이. 그리고 제가 대학교 1984년에 제가 대학생 때 커피 한 잔 값 되게 비싼 집이 300원이었어요. 200원에서 300원이었어요. 지금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예요? 자, 여러분 방값이 뭐 1년치 방값이 얼마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연금,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보험과 연금이에요. 자, 200만 원씩 탈 수 있습니다. 언제요? 30년 뒤에 200만 원 지금 얼마치 가치가 있을까요? 200만 원을 탄다니까. 그래서 200만 원이 언제 타냐고. 지금 200만 원이 아니라 30년 뒤에 200만 원 어떻게 될까요? 자, 30년 전에 현대아파트 가격이 얼마였어요? 자, 40년 전에 현대아파트 가격이 얼마였어요? 현대아파트 34평의 가격이 460만 원이었어요. 평당이 아니라 전체 가격이. 1976년 가격이고 1978년에 현대아파트 마지막 분양한 가격이 얼마였는 거 아세요? 2,200만 원이었어요. 2,200만 원. 그럼 지금 얼마예요? 자, 2,200만 원이 10배가 뛰면은 2억 2천이에요. 100배가 뛰면 얼마예요? 22억이에요. 자, 현대아파트 2,200만 원에 분양한 게 지금 100배가 뛰었어, 안 뛰었어요? 그러면 다 40년 뒤에 여러분이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100분의 1로 따져야 돼요. 그러면 얼마쯤 가치가 될까요? 200만 원, 20만 원, 2만 원. 200만 원의 연금을 40년 뒤나 30년 뒤에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약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연금을 붓는다 그러면 어떻게, 연금을 붓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험 모집원과 보험회사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잠깐 했던 이유는 제가 왜 부동산 얘기를 했죠? 어쨌든 다시 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큰 그림을 살펴보면은 사, 농, 공, 상, 자, 인식이죠. 인식과 편견, 사회적 인식이에요. 제가 한 두세 시간에 계속 했던 얘기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 생태계가 굉장히 어렵다, 안 좋다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사회적 인식이에요. 사회적 인식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업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가장 우수한 사람은 우리 집안에서 뭐가 되라고 난리겠죠? 자, 여러분 꼬마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조카들 뭘 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지금 뭘 하라고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영어 수학을 보내고 있잖아요. 뭘 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가 되라고 있어요. 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되라고 있어요. 아니면 공무원. 앉아서 일하는 거를 하라고 했어요. 자,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나라의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가 그 나라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상에서 다 나와. 상에서. 상업공상의 상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는 상을 가장 천지에서 발로 짓밟고 있어요. 그러면 상이 흥하지 않은 나라에서 상이 흥하지 않은 나라가 부국 강병된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국이 되려면은
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쌀도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쌀도 사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 중에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특히 이걸 우리는 사업가라 그래요. 그 사업가는 뭘 하는 거냐? 사업가는 크게는 사업가는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가는 뭘 하는 거라고요? 자, 오늘 제가 약간 이론적인 걸 많이 하는데, 자, 어느 회사의 성과를 그 회사가 성과라든지 그 회사의 사업이라든지 이게 잘 나갈까 안 나갈까 할 때는 ERIS를 살펴보고, IRIS라고 그래요. ERIS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특히 E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E가 뭐 하느냐? E는 사업가인데 사업가가 해야 되는 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업가가 해야 되는 거는 기회를 인지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기회를, 이게 기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회를 사업 기회 포착이라고 해요. 기회를 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을 관리,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이거 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돈을 벌어. 이런 건 없어요. 사업 속에서는 사업은 항상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관리라고 해요.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자, 사업을 하면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자,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오늘날에 있는 페이스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뭔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뭔가 이걸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2,000불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자, 2,000불의 돈이, 자, 15년 전에 2,000불이니까 지금 얼마예요? 10배 이상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2만 불 돼.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게 대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2,000불 정도 되는 돈을 빌렸어요. 누구한테 빌렸어요? 룸메이트한테 빌렸어요. 자, 그 사업이 서비스업이든 무슨 뭐 앱을 관리하는 회사든 앱을 개발하는 회사든 간에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어요. 자원을 동원하는. 자원 속에는 자금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는 첫 번째는 기회를 인지를 해야 되고 위험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혼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키워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키워가는 능력을 뭐라고 하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영 관리,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이병철 씨가 조그맣게 혼자 시작했죠. 또 마찬가지 정주영 씨가 조그맣게 혼자서 인천 앞바다 부두 노동자부터 시작했다 해서 쌀가게 종업원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자동차 정비소로 갔다가 그다음에 토목 회사를 했다가 현대 종합 건설을 했다가 오늘날 수많은 현대가 나와 있는 거는 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정주영 씨로부터 출발했는데 뭘 한 거예요?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주영 씨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뭐냐? 그전에는 종업원이었어요. 쌀가게 종업원까지가 종업원이었죠. 그럼 정주영 씨가 사업을 시작한 건 어디부터 시작돼요? 쌀가게를 인수하고 나서부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하나씩 늘어가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사업가가 해야 될 크게 네 가지는 뭐예요? 기회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뭐요? 자원을 동원하고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저런 위험을 관리하고. 정주영 씨도 처음에는 자동차 정비회사를 차렸었어요. 정비회사를 차렸는데 차려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와중에 실제로는 겨울날에 잘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차를 막 외제차까지 수리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 돈도 자기 돈도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특히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했는데 하루 저녁에 불이 나가지고 정비소가 다 타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됐어요. 정주영 씨가 자동차 쌀가게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나름대로 자동차 이제 그 가게 하게 됐는데요. 자동차 정비소죠. 자동차 정비소 때 이 참 스토리는 굉장히 좀 감동적이에요.
누가 감독력이냐면은 정주영 씨도 대단해요. 다 날려먹었어요. 다 날려먹었는데 다 날려먹고 나서 누구한테 찾아갔느냐?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한테 또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불이 나서 뭐 사장님 다 알고 있어요. 불나서 다 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놈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찾아왔어요. 회장님, 소문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불이 나서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또 찾아왔냐 했더니 나한테 돈을 더 빌려주세요. 이미 돈이 뛰어가지고 지금 사채업자가 지금 우글부글하고 있는 차에 또 빌려달라니까 여러분이 그 사채업자면 돈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고 그냥 물론 험한 얘기를 도끼로 머리를 쪼개니 많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회장이 가라 그러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고 내가 설득을 했어요. 만약에 빌려주시면은 이걸 최선을 다해서 빌렸던 돈까지 다 갚겠다. 그러니까 며칠 고민하다가 정종 씨를 그 사람이 불렀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게 오늘날 현대예요. 그 현대가 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물론 정주영이 아니라 가철로부터, 실제로 부도 노동자로부터, 쌀가게 종업원으로부터. 자, 사업가는 이런 재능들을 가져야 되는데, 기에서 포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금도 도원해야 되고, 경영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위험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재능을 가져야 돼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왔느냐인데, 제가 한 20년간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사업가는 누구인가라고 연구를 해봤어요. 얘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실제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가? 머리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버는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수학, 영어, 과학자가 돈을 많이 버는가? 아니, 어릴 때부터 돈을 밝히면 돈을 많이 버는가? 연구를 잘 해봤어요.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가? 그래서 답을 아직 못 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세계 1대 부자부터 100대 부자까지 이 중에서 공부를 엄청 잘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 그렇게 잘 하지 못하시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사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 아니죠? 과학자 중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예요? 과학을 대단히 잘하지 못하고 과학자도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고,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경제 경영이니까 경제를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친다며. 그러면은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잖아요. 다행인 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 중에서도 단 한 명도 부자가 없어요. 얼마 전에 2007년 8년에 돈을 번 사람이 생겼었죠. 노벨 경제학상을 탄 2명이 선물 옵션 회사를 차렸어요. 그 회사가 LTCM이래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 회사가 파산하면서 그 여파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가 생긴 이유가 누구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 때문에 생겼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것과 돈을 많이 번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이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영학자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15년 전부터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동산 연구를 쭉 해봤는데, 흔히 이제 부자들이라고 그러죠. 요즘 부자가 누구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은 건물주들거든요. 건물주. 그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남에 있는 서초, 강남, 송파, 서울에 있는 건물주를 쫙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회계사가 가진 건물이 단 하나도 없었고요. 변호사가 가진 건물이 단 하나도 없었고요. 과학자가 가진 건물도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진 건물 조그마한 건물 몇 개는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가진 건물도 거의 없어요. 그럼 이 강남에 있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은 다 누가 가졌느냐? 다 산업공상에서 천시하는 장사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흔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은 다 누구예요?
제일 부자들은 장사꾼이에요. 그나마 좋은 건물도 알짜배기 건물도 다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고 그나마 가끔 가다가 장사꾼의 시다바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임원들. 장사꾼 밑에 임원들. 자, 그래서 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가 만들어지려면 어디서 만들어져야 될까요? 이가 자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자, 기회도 포착하고 자금도 동원하고 경영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놓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아요. 전 세계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극명하게 유태인이 엄청 돈을 많이 버는데 유태인하고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유태인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